많은 이유는 여가부가 여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없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운동가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여성 운동가들의 A팀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20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금방 선대위가 해체가 됐죠. 네. 선대위원장을 며칠이나 하셨어요? 저는 딱 하루 인사말 하고요. 그리고 선대위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보통 3일 천하는 하는데 뭐 하루 만에 해체가 되어서요. 너무 빨리 해체됐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 정확하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뭐 마치 그 혼인신고하기 이전에 이혼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발표는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래도 파견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요. 네. 더더욱이나 정권 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이미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선대위가 그냥 절차적 그러니까요. 행정적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사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가 되고 임명장은 받기 전에 이제 그게 해체가 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임명장을 받은 건 없고요. 네. 하루 가서 인사말 했고요. 인사말 하자마자 이제 소위 말하는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쿠데타라고 언론은 표현하죠. 네. 네. 쿠데타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진압이 네. 있어서 결국 선대위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저는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큰 회오리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선대위의 해체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차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네 분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분이 엄청 심했는데 그게 어쨌든 해결이 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좋았던 면이 있는 적은 거죠. 가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런데 그 사실 뭐 그 전에도 정치 이슈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든 어디든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뭐 좀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네. 한편에 있어서는 이 선거에 있어서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저의 기억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선대위에서 인사말로 얘기했던 것이 물론 인사말 해라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위원회를 갔더니 네.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인사말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그 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에 8개 조직이 선거에 개입한 그렇죠. 것으로 맞아요. 2020년 1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선거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맞습니다. 않다. 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뭐 지금은 이제 선관위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반응이 온 것은 오히려 야당 정치인 두 분이 반응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시인지. 네. 그러나 그 야당 정치인 두 명이 왜 반응을 했을까? 그것에 대한 저의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반응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네. 이것을 좀 기억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그랬구나.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그 이대남 그 파문이 있었는데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를 하면서 그 20대들한테 너무 기회가 없다. 근데 특히 20대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술 먹고 갔다 와서 적응하느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네.
20대 남자들을 모두 적으로 모는 약간 그런 발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저는 그것도,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도 저는 언젠가는 조금 더 밝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수리 포인트가 아니라 군대 때문에 남성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네. 것이 포인트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 나름대로 특히 이제 고학년이 되면 남자가 스펙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취업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그 역차별 당한다, 뭐 차별 당한다. 서로가 힘들어할 네,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성들은 남성대로 왜 여자 학교에도 법전이 있고 예를 들면 또 뭐 의전도 여자 학교에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들한테 기회가 더 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학점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렇다. 네. 뭐 이제 이런 양쪽의 불만을 다 얘기하는 게 저의 네. 진이었는데 네. 술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딱 따진 부분이 저는 한편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훈련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네.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도 뭐 차후에는 왜 그것을 가지고 네. 특정인이 하필이면 또 그 두 가지의 얘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내세웠던 정치인이 또 그것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좀 밝혀져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에서 여성 혐오가 맞아요. 정치 이 대선 국면에서 나타난다. 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한편에 있어서는 20대 남성들은 남성대로 아우성, 네. 또 20대 여성들의 최근에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아하. 있는 거 아실 네. 거예요. 특히 이제 자살 시도자의 30%라든가요. 이게 20대 여성이다. 이런 아유, 얘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지금 말하지 않고 죽어가고 뭐 이건 좀 과도한 표현일 수 네,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저는 이 국면이 서로 20대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기성 세대가 잘못한 것인데 왜 이 양자 간의 네, 남녀의 맞아요. 문제로 네. 이걸 가져가는가 네.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저의 진의인데 네. 뭐 저의 잘못된 표현으로 네.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로 인해서 조금 이 논의의 방향이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제 이 당으로 돌아오면서 복귀하면서 지금 뭔가 여가부 폐지 등등 해갖고 뭔가 반여성적인 거, 그 다음에 2030 남성들, 소위 이대남들을 겨냥한 공약,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쪽에서 20대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성표보다는 남성표, 이대남을 그 겨냥한 지금 공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20대 남성들은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네. 이것을 통해서 여론 조성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거기 반해서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자포자기. 이게 지금 조직화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네. 상당히 심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20대에게 좀 더 기회를 가는 그런 정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400조는 누구의 몫이 되는 것이냐? 결국 20대가 갚아야 네, 그렇죠. 20대의 등골을 빼는 것이다. 맞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지 왜 내부에서 남녀 간의 분노를 하는가? 네. 기회가 적으니까 거기에 네. 서로 이제 그 기회 문에 들어가기 위해 싸우게 뭐 되는 그런 건데.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여가부 폐지는 또 다른 이슈이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여가부 폐지의 경우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여가부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이 네.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성들 가운데에도 찬성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여가부가 여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없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운동가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네. 여성 운동가들의 ATM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20대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가부도
뭐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렇죠, 있죠. 것이다. 네. 더더욱이나 20대 여성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세대이고요. 이 20대 여성들이 가장 뭐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오히려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오히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맞아요, 그에 대해서 맞아요. 책임도 묻지 않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여가부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관건 선거에 가까운 네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네.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가부의 해체라고 하는 게 그 기능이 몽창 다 없어지는 거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 특히 이제 관료 사회에서도 잘못할 때는 책임을 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선례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대안에 대한 설명은 좀 추가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면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 확대 뭔가 바꾸려면 그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없앤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일단 과격하게 선거 느껴지죠. 국면이니까 폐지가 이제 전면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뭐 선거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인수위가 꾸려지거나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그때 구체적인 가서, 네. 대안들 행정 조직의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그때는.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반여성 이게 이제 그 좀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당에서도 이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하는 게 김건희 씨 공격만 네, 하루에도 네. 10대 건씩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윤 후보의 부인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겠다는데 물론 김건희 씨가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사적인 대화였고 그다음에 뭐 시실콜콜한 것까지 다 그 싸잡아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여성에 대한 혐오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저 뭐 동의합니다. 전 뭐 이번 선거의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잡힌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두 후보가 모두가 다 아웃사이드 내지는 비주류다라고 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으로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후보가 모두가 소위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하죠. 따박따박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네, 네.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커뮤니티들의 영향이 이 온라인상의 네. 커뮤니티 영향이나 혹은 또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잡자면 저는 이것이 이번 선거 전체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반여성이다. 네. 뭐 여성 혐오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반여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여성을 비하하는 그 한자짜리 언어를 이 정도로 많이 들었던 선거가 있었던가. 네. 특히 그것도 또 메이저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서 물론 과거에 뭐 녹음된 것들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이것만 해도 반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그동안의 선거 네거티브의 핵심이 김건희 대표였다라고 네. 한다면 그것도 뭐 유용업소의 접대부였니 어쩌니 참. 이거야말로 반여성 아니냐. 네. 실제 그렇다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전혀 뭐 증거도 없고 네. 뭐 그런 건데 근거도 임에도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냥 계속 재생산하고 벽화까지 그렸으니까. 아니 여성들에게 가장 분노할 얘기가 너 술집 여자야 이러면 그게 제일 분노하는 얘기 그렇죠. 아니겠어요? 인격 모독이죠. 근데 네. 술집은 누가 다니나요? 네. 아니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네. 바로 반여성 코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뭐 이제 보수 진영으로 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일각에서는 빨갱이만큼 딱지 붙이는 나쁜 용어로 페미냐라는 그렇죠. 말을 그렇죠. 쓰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맞아요. 이것도 음. 물론 페미니즘의 의미가 우리 때랑 지금이랑 또 좀 많이 다르죠. 네. 변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이제 뭐
아들, 딸 다 낳아서 키우고 여성 호르몬도 거의 없는 여성들을 향해서도 페미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네. 것은 이것도 또 반여성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측면이.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때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그 이번 한국 그 반여성적인 선거에 대한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다 그런 생각들이 네,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김건희 씨 파문이 처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MBC 보도 난 이후에 보면 우리 2030들은 뭐 김건희 씨가 뭘 특별히 잘못했냐 이런 반응도 있고 에이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라는 반응도 있어서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중근 교수는 MBC가 나라는 못 구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구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네. 만약에 여권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아무런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들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건 좀 영부인으로서 좀 그렇죠. 적절치 않은 적절한가 발언들이 있어요. 이런 네. 생각을 했을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나친 공격을 했다가 들으니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나친 공격에 대한 역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죠. 뭔가 그런 게 그렇죠. 네.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수리탄도 안 돼요. 지금 그쵸, 이게 그쵸. 핵폭탄이 아니라.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오늘 아침자에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그럼 그동안의 치거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정말 공개석상에 나오느냐 아니냐 이걸 갖고 이제 뭐 화제도 되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만간 나올 걸로 보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구정 근처에서 혹은 또 구정 직후쯤이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마 등장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굳이 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여론이 처음에 소위 이제 사과문을 발표할 때만 해도 특히 이제 일부 이력서에 허위 과장이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해도 선거운동 기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공격에 거기에 대한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자유로워졌죠, 오히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적인 발언에 나오는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또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사적인 자리에서 네. 아무래도 뱅콕에서 술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먹습니다. 술자리에서 하시는 얘기와 여기 네. 나와서 하시는 그쵸. 얘기가 아니, 다르죠. 100% 같지는 않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적으로 하는 얘기와 그리고 공적으로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네. 차이는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이제 그 나온 얘기 가운데 가장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얘기는 그 부분이 되겠죠. 안희정 씨에 대한 네, 얘기, 그렇죠. 얘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 포인트가 가만히 들어보면 안희정 씨의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안희정 본인에 대한 얘기이지요. 네. 그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이후에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거기서부터 그렇죠.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그렇죠. 그 상황. 거기에 아마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것이 네. 아니냐. 이렇게 네. 들어보면 또 많은 부분이 그렇게도 보인다. 네. 더더욱이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도 우연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분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네요. 낙마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혹은 또 인생에 있어서 비운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외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도 보이기도 네네.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 네, 다 우연입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김건희 씨의 해석에 또 일부 동조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 발언 자체는 잘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도 하고 있고요. 후보 본인도 그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시간 통화 그리고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사실
그 자신의 발언, 태도 이런 게 대중적으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를 이미 좀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본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이제는? 이제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예, 뭐 예. 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으로 살아왔던 때랑 이제 공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너무 다르니까 아마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김건희 씨나 또 윤 후보 관련해서 오늘도 또 계속 공격을 하던데 이 여권에서 무속. 예, 예. 무슨 스님 만났다, 무슨 법사를 법사, 만났다, 예. 뭐 무슨 점쟁이를 만났다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정말로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가 역대 아마 최고로 그렇죠. 강한 그렇죠. 선거가 이상은 아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뭐 진흙밭 네. 트로 완전히 구르고 있는 네.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는 더 이상 줄리니 주얼리니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무속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얘기할 수 대통령 있어요. 때 그거 최순실을 연상시키자는 거겠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종파들이나 거기에도 또 뭐 양쪽에 다 그야말로 저쪽도 양다리를 있어요. 저쪽도 네, 분명히 하고 역술인이 있는 있더라고요. 네.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네. 뭐 그런 공격이 얼마나 먹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가장 점을 많이 보는 직종 중에 하나가 선거에 맞아, 나오는 정치인들이에요. 후보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불확실하니까. 들고 또 뭐 이제 과거의 고시 난인들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이재명 후보 본인도 본인의 사주가 좋다는 둥 사주가 좋은 날로 뭐 날짜를 받았다는 맞아요. 둥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도 내로남불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구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러. 고시 그러면 공부하면, 스님들을 만나게 되긴 해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조언을 받고 있는데 그게 역술이냐? 꼭 그렇지는 않는 측면도 있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사실 뭐 불교도 그렇고 뭐 무속, 역술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네. 국민 생활에 이렇게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류의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이신 그 김민정 교수 모시고 이번 대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들어봤는데 역시 정치학자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더 큰 그림 그런 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네. 어떤 특정 캠프에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대선에서 표를 던져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민정 교수님께서 명확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김민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